안녕하십니까. 네메시스 락다운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네메시스 락다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무거운 게임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게임이고요. 이거를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명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네메시스 본판과 그 확장인 보이스 시더 그리고 크로노모프를 포함해서요, 대략 한 10번 남짓 해본 경험이 있고요. 일단은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규모가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뭐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경험한 게 처음 플레이 하시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까지 해서 설명까지 해서 걸린 시간이 한 5인 5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게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하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진행자 입장에서는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플레이어 순서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면 플레이어 순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만 알면 게임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게임에 대해서 뭐 진정한 재미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게임을 하시는 분도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게임은 지금 설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게임에 대한 이해를 깔고 간 상태에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취감을 느끼기 좀 힘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더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게임 룰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진행은 되겠지만 설명이라든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런 소요 시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거는 이제 한 명인 경우는 놓칠 수가 있으니까 두 명으로 나누어서 좀 이렇게 진행을 도와주게 되면 좀 더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운드 진행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챙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명이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규칙을 아무리 다 잘한다고 해도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한 가지로 시간만 넉넉하다면 이 게임에 대한 이 협력 배신이라는 분야에다가 더군다나 이 게임 자체의 그런 어려움까지 더해져서 사실 이 게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협력 배신에 대해서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넉넉하시다면 사실 협력을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게임에 익숙한 다음에 협력 배신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정쩡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은 이 게임에 어느 정도 숙지한 분의 말을 따른다든가 혹은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좀 그걸 정하든가 혹은 미리 할 수 있다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 규칙에서 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게임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잘 협조를 해서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재미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임들의 설명에 있어서 가장 교과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서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처음 가능하면 인간은 만강의 동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중요한 부분만을 짚을 수 있게 빨리빨리 최대한 설명을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겠지만 그 분량 자체가 좀 적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은 길이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영상의 그런 설명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게 색인도 첨부를 해놓고 그 외 중요한 부분도 가능한 한 좀 부연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게임 영상 녹화 도중에도 제가 필요한 부분 그때그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규칙서를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개요와 간단한 소개 그리고 구성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준비 단계는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면서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자 목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 명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협력 게임은 아닙니다. 물론 서로 동의하에 잠깐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목표를 개별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한 플레이어의 목표 달성 여부가 다른 플레이어가 승리할 수 있을지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게임에 승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표 달성이라고 해서 준비 단계에 받은 두 가지 목표 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한 목표 카드의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존. 생존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캐릭터가 격리실에서 방행동을 통해 격리되었고 시설이 파괴되지 않은 경우 혹은 CS 스포트라는 걸 이용해서 시설을 탈출한 경우 혹은 벙커에 도달한 경우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특정 캐릭터, 특정 번의 캐릭터가 사망을 하거나 혹은 모든 네메시스 생존자가 사망을 하거나 특정 캐릭터가 사망을 하거나 내 캐릭터가 유일한 생존자거나 이 경우는 꼭 자기가 죽인 게 아니고 어쨌든 게임 종료된 시점에서 그 대상 캐릭터가 사망했다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호를 전송한다. 송신지휘실에서 방행동을 해서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요.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행동이겠죠. 자, 약점이 발견됨 해서 실험실에서 방행동을 시체나 혹은 시체나 알을 가져가서 실험실에서 방행동을 하게 되면 나이트 스토커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타인이 해도 상관없는 행동이고요. 둥지가 파괴됨. 그래서 발견되는 둥지가 파괴돼도 목적을 달성한 이 경우 둥지가 파괴되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둥지에는 알이 처음에 시작할 때 놓이게 됩니다. 그 알 수를 파괴를 시키게 되면 그 알을 모두 파괴시키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둥지에 놓이는 알은 처음 시작할 때 예, 5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알이 모두가 파괴되거나 없어지게 어쨌든 둥지에서 모두 제거가 되면 둥지가 파괴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알이 개수가 둥지의 라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둥지의 그런 파괴되기 위한 조건, 알이 모두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알이 다시 생기더라도 뭐 둥지에 파괴된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캐릭터 지식이 일정 수 이상이라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둥지가 파괴되는 것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없는 행동이고요. 어쨌든 달성이 되는 거고요. 내 캐릭터 지식은 일정 수 이상이라는 거는 이건 직접 해야 되는 행동이고요. 내 캐릭터 지식 토큰을 활성화. 기록 보관실에서 방행동을 하면 지식 토큰이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호 전송과 마찬가지로 약간 모양만 다르지 비슷한 효과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X구역과 Y구역의 모든 방이 탐험됨. 게임 모드판을 보시면 구역이 세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이 세 구역 중에 두 구역이 모두 방이 탐험이 되면 이건 꼭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 종료된 상태에서 다 공개가 되었다면
네,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게임의 전환점. 이 게임에서는 특정 라운드에 국한되지 않은 전환점이 4번 발생을 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 발생합니다. 나이터 스토커와의 첫 조우, 캐릭터의 첫 사망, 격리실의 개방, 자폭 임박이라는 이 4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나이터 스토커와의 첫 조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나이터 스토커 미니어처 종류무관 처음 게임판에 등장하는 순간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처음 준비 단계에 받았던 2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데 이 버린 카드는 타인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R은 나이터 스토커로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벌레 이상이 등장을 했을 때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첫 사망, 캐릭터가 사망을 하게 되면 즉시 벙커로 갈 수 있는 정면 출입구가 열리고 이때부터는 벙커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격리실 개방이라고 해서 라운드 톡가 8라운드에 도달을 하게 되면 하얀색으로 된 8라운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게임 내에 있는 격리실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격리시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에서 이제 진행에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게 되고요. 네, 이 부분에서 좀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전에 뭔가 그 경보를 발령을 하게 되면 2라운드 이전에 격리를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폭 임박이라고 해서 냉각 시스템의 방행동을 통해서 자폭을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시작 토큰인데요. 여기서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자폭을 냉각 시스템에서 하게 되면 해당 토큰의 위치에서 하나, 둘, 세 번째의 노란색으로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노란색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력발전실에서 자폭 시퀀스를 취소하면서 이 토큰을 다시 제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칸의 라운드에 이렇게 시간 토큰이 색깔에 상관없이 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 번 더 2라운드의 사건 단계에서 자폭 토큰은 시간 토큰에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세 칸을 간 뒤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바뀐 이유는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취소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 순간에 벙커로 탈출할 수 있는 정면 출입구도 마찬가지로 열리게 됩니다. 벙커 출입구는 여기 놓이게 되고요. 토큰은 로버는 여기 놓이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판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시가 기본판이고요. 이 기본판 기준으로 위치는 이렇게 토큰이 놓이게 됩니다. 어쨌든 빨간색으로 바뀌고 나서는 자폭을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폭 토큰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자폭 토큰 빨간색이 오고 그 단계에 시간 토큰이 오게 되면 시설이 폭파됩니다. 그 사건 단계에서 시설이 폭파하면서 시설에 있는 모든 캐릭터와 나이트 스코어는 격리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 포함해서도 폭파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게 그리고 자폭 토큰을 만약에 마지막 칸에 놓아야 하는 이상에 놓아야 한다는 상황이면 마지막에 놓고 그 효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판에서는 이게 약간 동면하고 비슷한 개념인 게 이렇게 특정 라운드가 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 또 시설이 파괴되면 죽듯이 동면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네메시스호가 파괴되면서 죽게 되는데 그 약간 그거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 그때는 이렇게 되면 진행자 사건에 의해서 자폭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진행자에 의해서 임의로 자폭을 가동하거나 혹은 목적지를 바꿀 수가 없는데 현재 지금 락다운에서는 누군가 격리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이 자폭을 시켜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격리실이 굉장히 좀 더 위험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뒤에 단계들을 다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고요. 자, 화물 수속 시스템 CSS를 통해서 시설을 아예 탈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탑승할 수가 있는데요. CSS실에서 탈출을 시도할 수 있고요. 시도하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가 해당하는 방에 있어야 하며 시간 토큰이 그
이게 비공개로 원래는 6개 이 중에 6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7가지가 있는데 ABC 포트를 탈출 혹은 모두 발사 성공 혹은 3개의 발사 실패 이거 중에 랜덤으로 비공개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놓여있게 될 건데요. 그 포트에 탑승하기 위한 조건이 그 해당하는 방해 CSS 포트 탑승할 수 있는 방해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시간 토큰이 해당하는 라운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출을 시도할 수 있고요. 탈출을 시도하고 나면은 이제 자기 핸드에 있는 걸 모두 버리고 그리고 그 포트 각 CSS 포트 방에는 캐릭터 한 명만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손에 가득 카드를 모두 버리고 패스 선언. 그러고 나서 사건 단계까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사건 단계 때 이걸 공개하면서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ABC 방이 있는데요. A방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필수적으로 있고 BC는 있을 수도 없을 수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얘는 상관없이 탈출. 근데 발사 실패가 3개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해당하지 않는 해당 포트에서 탈출을 실패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시 방으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중상 1회를 있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CSS는 사실 탈출하기가 수월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탈출 방법이 있지만 쉽지는 않다. 뒤에 가서 마지막 벙커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는 좀 더 이걸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면 출입금의 벙커. 벙커는 탈출할 수 있는 안전장소 중에 하나인데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지금 기본판 기준으로 출입실은 001번 여기입니다. 출입실에 여기 있어야 되고요. 정면 출입구가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개방되는 조건은 여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로버가 출입실에 있어야 합니다. 로버가 출입실에 있거나 혹은 캐릭터가 방어복을 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버나 방어복이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캐릭터가 위치한 방에 나이트 스토커가 없을 것, 즉 캐릭터가 전투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행동 자체가 비전투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4번째 말은 당연하기도 하고요. 규칙적으로. 어쨌든 시설 탈출을 할 때 로버가 있으면 그냥 바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바로 벙커로 갈 수 있고요. 방어복을 가지면 소음을 주사위를 굴려서 만약에 나이트 스토커가 나타나지 않고 전투 상태가 아니라면 바로 성공을 하고 나이트 스토커가 나오면 바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나 방어복이 없으면 탈출을 시도를 아예 할 수가 없고요. 자, 시설을 탈출했다면 이제 게임 종료 시 그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정면의 출입구. 자, 여기 벙커 앞에 있는 정면의 출입구는 기본적으로 폐쇄된 상태고요. 특정 조건에 의해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 열리느냐? 캐릭터가 처음으로 사망을 하거나 누군가 혹은 특정 아이템을 사용해서 혹은 자폭이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뒤집었을 때 이때 열리게 되고 한 번 열리면 다시는 폐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가진 행동 카드 중에 문을 여는 행동은 출입구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로버라는 거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놓여 있는데 누군가 이동을 하게 되면 벙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컴퓨터 행동이라는 걸 통해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복귀시킬 수도 있고 혹은 아예 로버를 빼버리는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는 이제 자기만이 살아남아야 하거나 누군가를 죽여야 할 때 시도를 하겠죠. 네,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나온 탈출 방법 3가지를 다시 드리자면 격리실이 있고 황호성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벙커로의 탈출이 있습니다. 근데 벙커로의 탈출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그리고 그 황홀성 시스템은 그 다음 차선책이긴 한데 얘는 참 힘든 게 있고요. 격리실 같은 경우는 시설이 폭발되면 자폭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더군다나 그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격리를 한 상태에서도 자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말 최악의 경우에 구상해야 되는 최악의 경우를 선택해야 되는 누군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정말 차악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계획이라는 거는 비상계획이라는 게 이제 시선의 반사관 사건에 대해서 기업이 캐릭터에게는 처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획을 또한 이게 탈출했다고 끝이 아니고 비상계획도 과연 통과를 했는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획 토큰을 보시면 종류가 총 5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개수는 7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식이 사이한 자를 사살다. 그리고 신호미조동사를 사살한다. 그리고 격리실에 있는 자, 뭐 CSS 포 탐등자 하나씩을 있고요. 그다음 전원 구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중에 무작위로 하나가 선택이 돼서 그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행자들은 이것들을 이 나머지 것들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서 실행될 계획이 뭔지를 좀 많이 추측을 하고 그걸 그렇게 그 비상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획 토큰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하게 되면 캐릭터가 하나씩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는 중립지역에 놓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진행자들이 방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일단 이거를 직접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자기가 가진 걸 그렇지만 말로 거짓말이 될지라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획 확인하는 방법은 컴퓨터 행동을 통해서 자기와 같은 구역에 있는 같은 구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가 가진 모든 비상계획 토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토큰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같은 구역에 있는 모든 컴퓨터 행동을 통해서 같은 구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가 가진 모든 비상 토큰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혹은 기록 보관실 혹은 정보실의 방행동을 통해서 특정 비상 계획 토큰을 혼자서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과연 뭐가 비상계획이 발동이 되는지를 유추하실 수도 있고요. 캐릭터가 사망하게 되면 그가 가졌던 비상계획 토큰은 모두 중립 토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경보 프로세스라는 걸 발동을 시키게 되면 이거는 어떤 효과냐면 종료 조건과 동일합니다. 사실 끝나는 건 동일하지만 그 종료 조건의 시기를 앞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로 나눈 뒤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홀수 때는 소수점을 버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9를 2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9를 2로 나누면 4.5인데 소점을 버리니까 4가 되는데 그 앞에 해당하는 쪽에 경고 토큰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 시간 토큰이 내려와서 이거를 벗어나게 되는 때 즉시 게임이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동하고 나면 격리실이 즉시 개방이 되면서 이제 격리실에서 본인이 격리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타이밍 격리가 돼야 되는데 발동 시점이 뭐 예를 들어서 12라운드에서 발동을 했다면 그때부터 격리 행동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비상계획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종료 조건은 3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마커가 마지막 트랙까지 갔거나 혹은 비상계획 프로세스 토큰이 놓여있는 칸에서 이걸 더 전진하는 상황에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캐릭터 중에 격리되지 않은 캐릭터는 모두 사망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만 나이트 스토커 여왕 둥지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목표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 토큰이 자폭 토큰과 같은 칸에 있으면서 빨간색 자폭 토큰과 같은 칸에 있으면서 더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시설이 파가 됩니다. 파괴가 돼서 이때는 격리실에 있는 캐릭터 포함 시설 내 모든 캐릭터 나이트 스토커 여왕 둥지 모두 파괴되면서 해당 목표도 달성하게 됩니다. 해당 목표도 달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시설에 남은 캐릭터가 마지막 날 캐릭터가 죽거나 격리실 격리되거나 벙커로 도망치거나
CSS 포트를 타거나, 즉 이제 시설에 남은 사람이, 시설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즉시 게임이 종료가 되는데, 이때 종료가 되기 전에 만약에 자폭 토큰이나 비상 프로세스가 발동이 되어 있다면 해당 결과를 처리하게 되고, 둘 다 발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둘 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설이 폭파된 거기 때문에 격리실에 있는 캐릭터도 죽게 됩니다. 이 만약에 그게 이 폭파가 없다면 격리실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경우가, 일단은 사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비상계획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아까 비상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보면 어떤 비상계획인지를 확인을 하는데, 사실 이 비상계획까지 보면은 가장 베스트로 안전한 거는 결국 벙커가 됩니다. 이 승리 확인 요거에서 비상계획에서 벙커는 아무런 그런 이 조건에서 걸리는 게 없는데, CSS 포트나 격리실에 있는 경우는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벙커가 가장 안전하고 베스트. 하지만 벙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폭이 빨간색으로 바뀌거나 긴박해지거나, 혹은 벙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폭 토큰이 취소할 수 없는 빨간색으로 바뀌거나, 혹은 누군가 죽거나, 혹은 특정 아이템으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CSS 토큰조차, CSS 탈출도 방이 3개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고 실패가 3개나 있기 때문에 CSS 탈출 포트 또한 그리 녹록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답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쪽이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으로 격리 같은 경우는 정말 죽는 조건이 너무 다양해서 시설 폭파로 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상 계획에서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셋 중에 좀 그나마 수월한 방법. 왜냐하면 라운드가 8라운드부터는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수월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후반에 보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로, 그러니까 3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획을 통과를 했다 하면은 이제 오염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게임 도중에 받았던 오염 카드들을 확인을 해서 감염되었습니다라는 글자가 정확하게 보인다면 다시 가진 모든 행동 카드 10장과 받은 오염 카드들을 섞어서 덱을 만들고 위에서부터 4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4장 중에 오염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나온다면 그 캐릭터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목표를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목표를 확인을 하고,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그 캐릭터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한 명이 이상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게임의 흐름이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플레이어 단계만 숙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게임은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거로는 사실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게임이 굉장히 좀 규정 자체가 사악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규정을 숙지를 해도 탈출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플레이어 단계로는 좀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할 수 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플레이어 단계에서 하는 것, 자기가 가진 시작할 때 받는 행동 카드가 덱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장이 자기 핸드에 5장이 될 때까지 뽑습니다. 뽑고 나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가 게임 진행에서 버렸던 더미 카드를 다시 섞어서 덱을 만들고 부족한 만큼 마저 뽑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작 플레이어 토큰을 왼쪽으로 넘기고요. 첫 번째는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그래서 게임 도중에 차례대로 뭔가 해야 될 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플레이어 토큰을 가진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작 플레이어를 가진 사람부터 차례를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차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자, 두 번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한 번 패스하고 패스 혹은 패스를 선언할 수 있는데요. 패스를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라운드에는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패스를 다음 라운드 그 라운드에서 또 내가 행동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이 행동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패스를 선언할 때 들고 있는 카드 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 버릴 수 있습니다. 오용 카드를 포함해서 원하는 만큼 버릴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버리게 되고 그 다음으로 모두가 패스를 선언하게 되면 플레이어가 끝나고 사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단계에서 하는 일은 아까 그 포트 발사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성패를 해서 그 결과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트랙을 전진시킵니다. 그 한 단계 낮은 숫자로 전진을 시켜주고요. 이게 가면서 혹시나 이 자폭시켜서나 경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전력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전력을 효과가 차단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음 제거라고 해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구역. 처음에 세팅할 때 이거를 1, 2는 전력이 공급되는 3, 4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이 세 가지 구역과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랜덤으로 하나씩 놓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전력이 들어와 있는 구역에서 캐릭터가 있는 방으로 연결되지 않은 통로가 있는 모든 소음 마커를 버리되 정비 통로에 있는 소음 마커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트 스토커의 공격이 일어나는데 내 방에 있는 나이트 스토커가 모든 나이트 스토커가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나이트 스토커 화상 피해. 그래서 불이 있는 방에 있는 나이트 스토커들은 부상 하나씩 있고 불 마커가 놓인 방마다 알이 있으면 한 개씩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건 효과 적용해서 둥지를 포함해서요. 사건 효과 한 장을 적용을 하는데 뽑아서 처음에 나이트 스토커 이동을 합니다. 그 해당하는 나이트 스토커들이 여기 보드에 있다면 그거를 이제 해당하는 번호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이 두 개가 적혀 있는 경우 두 번의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첫 번째 이동 방에서 캐릭터를 만났다면 두 번째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나이트 스토커가 정비 통로로 이동을 하면 그 나이트 스토커를 미니어처 제거판에서 미니어처를 게임판에서 제거하고 그 해당하는 상징이 있는 토큰을 인트로드 주머니에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 나이트 스토커 이동이 다 끝난 후에 그러니까 이 차례는 헷갈리거나 이게 순서가 꼬일 수 있으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모든 걸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스토커 이동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사건 카드에 적힌 효과를 발동을 하는데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어둠으로 쌓이는 구역에서는 추가 효과, 더 안 좋은 추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적용을 해야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 카드를 버리는데 버린 더미가 쌓여서 이제 다른 사건 카드가 없다면 다시 바닥낸 거를 모든 게임에 카드가 바닥났을 때는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버린 카드 더미를 다시 섞어서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트로드 주머니 성장이라고 해서 이제 뽑아서 그 효과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세세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설명서를 보면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취지 자체는 그 애벌레가 많은 인트로드 주머니에서 점점 아성체, 성체, 뭐 완성체, 영, 완성체 순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가 종료되고 다시 그 게임의 흐름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행동이 있는데요. 행동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행동, 행동 카드, 아이템 카드, 그리고 방행동, 컴퓨터 행동이 있는데 컴퓨터 행동이 이번 전판과 다르게 본판에서 락다운에서 생긴 기능이고요. 나머지 4가지는 본판에도 있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은 이렇게 그 행동 표시와 함께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뭐냐면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카드 수입니다. 그걸 지불을 하고 하게 되고요. 오형 카드는 이런 그 버릴 수 있는 카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형 카드는 그냥 손에 내 장수만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효과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누군가 제 행동을 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가. 그래도 행동 비용은 지불을 해야 하고요. 일회용 아이템을 사용했는데 저지된 경우도 일회용 아이템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는 전투가 있고 비전투가 있고 아예 없는 게 있는데요. 전투 전용은 사실 전투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비전투용은 캐릭터가 전투 중일 때 사용할 수 없고요. 비전투 말 그대로 전투를 안 할 때만 쓸 수 있고요. 이 마크가 없으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동을 보자면 전투 여부와 무관한 행동,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전투 중일 때 그 캐릭터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건 도주로 간주돼서 나이트 스토커의 공격을 한번 나이트 스토커가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 내가 만약에 무기를 들고 있고요. 총알이 있다면 총알 하나를 소모하고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본 행동은 이 카드는 지불을 해야겠죠. 또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R 같은 경우는 전투 중 같이 있어도 전투 중으로 보지 않는데 어쨌든 R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여부와 무관한 기본 행동을 하고 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전투 시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근접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사격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이트 스토커를 공격할 수 있고요. 네, 전투 중에 할 때도 이 행동으로 R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R과 있을 때는 아까 앞에도 말했다시피 전투 중으로 치지 않지만 어쨌든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때는 R을 공격할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전투용 기본 행동이라고 해서 경계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동을 하게 되면 소음 주사위를 굴려서 그 소음이 어디 발생하는지를 놓게 되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소음이 있는 통로에 또 소음을 놓는 것이 싫을 때 카드를 그냥 이동은 한 장이지만 두 장을 써서 내가 원하는 통로 비어있는 곳에 소음을 마커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지만 모든 통로에 소음 마커가 있다면 어디를 놔도 터지기 때문에 경기 이동을 할 수가 없고요. 전투 중 또한 경기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체 줍기. 그래서 비전투용 기본 행동이고요. 무거운 물체 줍기라고 해서 시체나 R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물체로 취급을 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주울 수 있지만 해당 방에 있을 때 주울 수 있지만 카드 한 장을 쓰고 자기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환이라고 해서 여러 캐릭터가 있을 때 그 차례의 캐릭터가 카드를 한 장 지불하게 되면 지불하고 원하는 아이템과 물체를 교환할 것이 가능합니다. 퀘스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교환을 하려면 먼저 공개가 돼야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뒤에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이템 제작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보통 평범한 아이템을 섞어서 특수한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행동 카드는 처음에 보통 캐릭터마다 10장을 보유하게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 카드에 적힌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그 행동에 따라서 필요한 아이템 카드를 손에서 버리면 되고요. 버림 더미로 버리면 되는데 또 눈으로 돼 있다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에 적힌 행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때그때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방행동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락다운에서 새로 생긴 행동인데 컴퓨터 게임을 시작할 때 여기에 덱을 만들고 그 매니악기 한 장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고 난 뒤에는 덱을 밑으로 놓고 다시 한 장을 공개합니다. 덱에서 락다운 카드가 공개될 경우 즉시 그 효과를 처리를 하고요. 컴퓨터에 있는 방에 고장 마커가 놓인다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는 방처럼 그렇게 간주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이동과 탐험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방과 방 사이에는 통로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 중간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캐릭터나 그런 나이트 스코어는 항상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모든 행동 또한 방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보실, 엘리베이터실, 비상계단 같은 방은 아이템 재고라는 게 습득을 할 수 없고 아이템 재고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일반적인 방과 동일하고요. 예, 특별방에서는 탐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 내용은 CSS 포트와 벙커는 예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이제 구역이 아까 말씀드렸듯 처음 몇 번 앞에서 말씀드렸듯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놓인 전력 토큰은 별개의 네 번째 영역으로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색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간에 비상계단을 통해서 구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상계단을 통해서 구분도 가능하고요. 비상계단은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 내부를 가지고 돌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이동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인접한 방으로 옮기게 되고요. 이동하게 될 때 처음 방과 이동한 방 그 두 군데를 서로 인접한 방으로 간주하고요. 만약에 문이 닫혔다 그러면 두 방을 인접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뒤에는 탐험되지 않았다면 방타일을 뒤집고 그 탐험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험 토큰을 또 앞으로 뒤집게 됩니다. 이런 걸 해서 효과를 적용을 그대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방이 비어있는 방이라면 그러니까 캐릭터나 다른 캐릭터나 나이트 스토커가 없다면 소음주사위를 굴립니다.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면 소음주사위를 굴리지 않아요. 반대로 도움말에 따르면 이제 소음주사위를 적게 굴리려고, 왜냐면 캐릭터가 있는 방에는 소음주사위를 굴리지 않으니까 무리지어 다니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각자 주사위를 굴려야 되는 경우에 이 경우는 분명히 터지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뭉쳐서 다니게 되면 그만큼 나와도 처리를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쳐도 뭉쳐 다니는 전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뭉쳐 다니던 사람들도 각자 결국에는 자기 갈 길을 가게 되긴 합니다. 자, 이동에 관련돼서 경계 이동이나 시설 순찰, 통분구 같은 행동은 뭔가 좀 기존의 이동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해당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나이트 스토커가 있는 방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는 도주 상황으로 해서 나이트 스토커가 공격을 시도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탐험 토큰, 탐험 토큰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방 토큰과 함께 비공개로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기본 설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어려운 모드에서 하는 거라서 빼고요. 일단 요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 그 재고량만큼 맞춰줍니다. 화살표를 돌려서 맞춰주고, 뭐 고장, 불, 뭐 혹은 여러가지 점액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정적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걸 나왔을 때는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네네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점액마커가, 자기 캐릭터에 점액마커가 놓인 상태라면 이거 대신 위험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근데 만약에 경계 이동으로 이 토큰이 공개된 경우 토큰의 효과를 무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의 상태로 이동을 했다. 경계 상태로 이동을 했다면 정적 때는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경계 이동을 했다면 정적 때는 위험의 효과를 무시합니다. 자, 위험. 지금 보면 이거는 이동 후에 소음주사위를 굴릴 필요가 없는 게, 이동을 했을 때 만약에 근처에 전투 중에 아닌 나이트 스토커들이 있다면 그 나이트 스토커들 모두가 이 방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동하는 과정 중간에 통로에 닫힌 문이 있다면
닫힌 문을 부수고 이동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 방에 소음 토큰이 없는 통로마다 소음 마커를 다 놓아요. 정비 통로에도 만약에 소음 토큰이 없다면 놓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연결되어 있다면. 만약에 모든 통로에 이미 소음 마커가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경계 이동으로 이 토큰이 공개된 경우 네메시스 본판 같은 경우는 이 위에 그 정적과 마찬가지로 아무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물론 소음 마커는 원하는 데 놔야 되지만, 그런데 반대로 이 경우는 지금 락다운 같은 경우는 위험 효과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락다운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적이 된 경우 오히려 더 좀 보면 뭐 이런 단점이 약간 더 어려워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액이라고 해서 내 캐릭터에 점액이 묻었다는 걸 표시하고요. 불은 그 방의 불마커, 고장은 그 방의 고장 마커를 넣습니다. 그리고 문은 만약에 지나온 곳을 문으로 차단을 하는데, 뭐 정비 통로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놓기가 애매하다. 정비 통로에는 문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효과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타운 토큰을 방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운 토큰은 탐험하지 않은 방의 놓임으로 그 방에 처음 탐험하는 순간에 한 번만 효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 주사위 굴리기라고 해서 이제 다시 소음 주사위를 굴리게 되는데요. 소음 주사위 같은 경우는 보면 숫자 1, 2, 3, 4가 있는 경우 나오는 경우는 해당하는 그런 통로에다가 소음을 넣게 되고, 만약에 그 소음이 있어서 터지게 되면 이제 나이트 스코어가 등장과 동시에 자기 인트루더 주머니에서 토큰 하나 뽑아서 그 해당하는 애벌레 아성체, 성체, 그리고 여왕인데 완성체 여왕, 이것 중에 해당하는 거를 등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토큰의 숫자와 그 자기 손패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높낮이에 따라서 기습 공격이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위험은 아까 설명했던 위험과 똑같은 내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굴려서 나오면 그 효과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고요. 정적 또한 앞에 설명했던 그런 탐험 토큰에서 나왔던 정적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경계 이동을 했다면 이거는 해당이 없겠죠. 아예 주사위를 굴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해당될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자, 그렇게 돼서 나이트 스토커의 이동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나이트 스토커의 이동은 캐릭터 이동과는 별개의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캐릭터가 이동하는 건 캐릭터 플레이어 진행 단계에서 일어나고요. 나이트 스토커의 이동은 사건 단계의 사건 카드를 까서 거기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 스토커를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항상 구체적인 이동 방법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상징으로 해서 이동을 하든 혹은 어디로 가라고 명시를 하든 이런 식으로 되고요. 탐험하지 않은 방에서 나이트 스토커 이동 멈춰도 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요. 공개도 되지 않습니다. 전혀. 구성물의 제한에 관한 설명에서 성체를 놔야 되는데 남은 성체 미니어처가 없다면 전투적인 성체를 제외한 나머지 성체들을 게임판에서 모두 제거하고, 제거한 수만큼의 성체 토큰을 인트로더 주머니에 넣고 나서 조우가 일어난 방에 성체 미니어처 하나를 놓습니다. 정비 통로라고 해서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각 방마다 정비 통로가 이렇게 존재하기를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정비 통로들은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간주를 하는데, 이 정비 통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동할 수 없지만 생존자의 행동 카드인 통풍구나
아이템 카드인 동굴지도 그리고 동굴 입구의 방행동으로 이런 특수한 기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정비통로에도 소음이 놓이는데 이건 다 중복된 것으로 치기 때문에 정비통로에 소음 토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소음 토큰을 넣게 되면 그때는 그 소음 토큰이 이제 폭발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비통로의 소음 토큰들은 여기에 놓이게 되는데 또 정비통로에 소음 토큰을 놓게 됐을 때는 이게 정비통로에 소음이 터져서 마찬가지로 그 나이트 스토커의 조우가 일어나서 나타나고 토큰을 뽑아서 나타나고 손패가 만약에 적다면 나이트 스토커의 기습을 받게 되는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기습을 나이트 스토커가 기습을 해서 성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통로 입구에는 문 토큰을 넣을 수가 없고요. 정비통로에서 나이트 스토커가 정비통로로 이동을 하면 나이트 스토커의 부상을 모두 버리고 미니어처를 제거를 하고 그 상징하는 스토커 토큰을 다시 인트루더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무작위로 골라서 넣게 되고요. 나이트 스토커가 정비통로에 이동하더라도 정비통로 칸에 원래 있던 소음 마커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비상계단이라고 해서 양쪽에 이렇게 비상계단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비상계단들은 항상 어둠에 있는 걸로 존재되고 별도의 방행동이 없습니다. 형광봉이나 손전등과 같이 광원이 없이 이동하는 건 구획 사이로 이동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계단 여기도 고장 마커가 놓을 수 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고장 마커 수를 소모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고장 마커가 소모될수록 시설 폭발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거. 비상계약 계단은 이 세 개의 구획 중 어느 곳에서 속해 있습니다. 중립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사건 카드 효과에서 항상 다른 구획에 속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자, 마커 토큰이라고 해서 소음 마커. 네, 이거는 통로에 소음을 표시하는 효과고요. 점액 마커. 점액을 놨다고 표시하는 것. 해당 한 캐릭터당 점액 마커는 한 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놓이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자, 게임 캐릭터가 이제 점액을 얻게 되는 경우는 탐험 토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보통 아이템을 쓰거나 방행동을 하거나 옷 아이템 혹은 오염시 제거 실드의 방행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마커가 있는데요. 불마커는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마커가 놓인 방에서는 캐릭터가 행동 두 개를 하거나 패스를 할 때마다 경상을 입어요. 그래서 행동 두 번을 하면 다음 라운드에 또 돌아와서 또 경상을 중복해서 계속 입게 되지만 패스를 하게 되면 그 패스를 하는 순간에만 입고 그 라운드에는 더 이상 경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마커가 놓인 나이트 스토커는 1 데미지를 입게 되고요. 불마커가 일정 수 이상, 그러니까 10개가 있는데 그 이상을 놓아야 된다고 하면 시선이 폭파되게 됩니다. 12개든가 10개든가 그런데 아마 12개일 거예요. 12개 이상 놓게 되면 시선이 폭파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그렇게 되고 각각의 나이트 스토커는 불마커가 놓인 방에 여러 마리가 있다면 각각의 나이트 스토커는 부상 하나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게 되면서 부상에 대한 결과도 다 처리를 합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불마커는 각 방마다 하나씩 놓일 수 있고요. 추가로 놓아야 되는 경우 그 마커가 있는 방에 추가로 놓는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고요. 불마커는 탐험이 되지 않은 방에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불마커는 다시 제거를 해서 원래 보관 위치로 가면 되고요. 불마커가 놓여 있어도 방행동이나 탐색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고장 마커는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장 마커가 놓인 방에서는 방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밑에 좀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장스 마커가 10개 이상 놓이게 되면 10개가 넘게 놓이게 되면 그때는 시설이 마찬가지로 폭발을 하고 그 시설 안에 있는 캐릭터는 모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격리실에 있는 포함, 격리실에 있는 캐릭터 포함. 자, 고장마커가 놓인 방에는 방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행동을 제약을 하지만 삼색행동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리나 공구벨트 아이템 등으로 고장마커를 다시 제거해버릴 수가 있고요. 둥지 및 오염된 방에는 고장마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마커는 탐험 토큰, 사건, 행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캐릭터가 고장내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그런 카드도 있습니다. 고장마커는 특별방, 저장실, 격리실, 경보실, 엘리베이터 시행 기능도 방행동도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실에 고장마커가 놓이더라도 이미 격리를 한 행동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격리된 캐릭터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고장마커는 10개가 있습니다. 고장마커를 놓아야 하는데 없다면 시설이 폭발해서 게임이 즉시 끝나고요. 고장마커는 각 방마다 한 개씩 놓을 수가 있는데 고장마커가 놓인 방에 또 고장마커를 놓아야 되는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고장마커는 탐험하지 않은 방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불마커와 달리 탐험하지 않은 방에는 놓을 수가 없고요. 버려진 고장마커는 게임판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에 고장마커가 놓이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마치 없는 것처럼 간주가 되고요. 문토큰은 통로에만 넣을 수 있고 각 통로마다 한 개씩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토큰, 놓는 토큰들은 한 개만 놓을 수 있다고 간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토큰은 소음마커하고 같은 위치에 통로에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문토큰은 열린 상태, 닫힌 상태, 부서진 상태. 열린 상태에 이렇게 나이트 서커 이동 사건 특정된 행동으로 상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문은 세워서 표현, 그리고 파괴된 거는 눕혀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닫힌 문은 캐릭터와 나이트 서커 이동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수류탄 투척 같은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접하지 그 양쪽에 있는 두 방을 인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트 스코가 이제 닫힌 문이 있을 때 이동을 하려고 하면 닫힌 문이 부서진 단 문만 부수고 이동을 하지 못하고 부서진 문은 이렇게 눕혀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피규어로 만들어진 거는 아예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끔 돼 있죠. 부서지면 문은 이제 더 이상 닫힐 수가 없다는 의미고 열린 문과 동일하게 이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은 그냥 통로에서 문토큰을 제거하면 됩니다. 문을 게임판에 놓아야 하는데 남은 문이 없다면 게임판에 이미 놓여있는 부서지지 않은 문 중에 원하는 걸 가져와서 태당 통로에 놓습니다. 같은 방에서 스토커 여러 마리가 이동할 때 이 이동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이동을 하면 닫힌 문을 부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이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 기존의 캐릭터들은 그대로 그 방에 이동하지 못하고 그 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소음 주사위로 굴리는 거는 이런 문이 닫혔고 열렸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조우가 있습니다. 조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트로드 주머니에서 나이트 스토커를 꺼내서 해당하는 방에 나이트 스토커를 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는 조우는 앞에 말씀드렸듯 목표 카드를 선택하는 사건에 걸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우가 일어날 때 순서는 그 다음에 이제 조치는 여기 설명을 보면 나이트 스토커가 캐릭터 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건 조우가 아닙니다. 조우와는 좀 다른 경우이고요. 캐릭터와 이제 전투 상태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거는 조우랑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조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이제 소음 마커가 터지거나 혹은 통로에 소음 마커 터지거나 사건 카드나 이제 뭐 나이트 스토커 공격 카드 효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방에 연결된 모든 통로에서 소음 마커를 버립니다. 정비 통로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면 버리고요. 제거하고요. 그 다음으로 인트로드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토큰을 하나 꺼내서 해당하는 상징의 그런 피규어를 갖다 놓고 이제 갖다 놓고요. 전력에 따라서 약간 숫자 비교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전력이 공급되는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해당하는 거를 플레이에 손댔던 카드, 행동카드 플러스 오형카드 수하고 비교를 합니다. 오형카드도 같이 숫자 비교는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서 만약 손에 든 카드가 더 많다면, 손에 든 카드가 더 많거나 같다면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이트 스토커 토큰의 그 숫자가 더 높다고 하면 나이트 스토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공격 카드 뽑아서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꺼낸 나이트 스토커들은 놔뒀다가 다시 정비통으로 가면서 게임판에서 제거될 때 다시 이제 그 인트루더 주머니로 다시 들어갑니다. 나이트 스토커 토큰은 전력이 공급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맞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기습 공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그 토큰의 그 숫자와 카드 수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나이트 스토커 쪽이 더 유리하다면 카드를 한 장 뽑아서 그 공격이 성공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적용을 하고요. 공허 토큰을 꺼냈다면은 이제 그 방에 연결된 소음 마커가 없는 모든 통로마다 소음 마커를 넣습니다. 위험과 약간 비슷하게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꺼낸 공허 토큰이 인트루더 주머니의 마지막 토큰이라면 성체 나이트 스토커 토큰을 하나를 다시 인트루더 주머니에 넣고, 그렇지 않다면 이 내용을 무시하고 공허 토큰을 그냥 다시 인트루더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조우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의할 게 성장 단계가 이제 조로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때 이 성장 단계에서 이 인트루더 주머니 성장으로 하는 것과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 스토커가 있는 방으로 이동을 할 때 캐릭터가 이제 스토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도 조우는, 그러니까 나이트 스토커가 캐릭터가 있는 방으로 오든 캐릭터가 나이트 스토커가 방으로 있는 방으로 가든 조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우가 아니고 다만 그 상태는 이제 전투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잘 주의하시고요. 전투 경우에는 캐릭터와 이제 나이트 스토커가 같은 방에 있다면 전투 상태로 간주를 하고요. 전투적인 캐릭터는 나이트 스토커를 공격하거나 혹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 방에서 도망칠 수 있고요. 나이트 스토커는 사건 단계 때 그 캐릭터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다는 건 주의하시고, 방행동은 비전투 행동이고요. 그리고 비전투 표시가 있는 거는 모두 전투 중에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캐릭터로 스토커를 공격할 때는 내가 탄약이 있고 그 행동에 필요한 카드를 지불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행동 순서가 남아있다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 어두운 지역이 있다면 쓰는 주사위가 있고요. 이점 주사위라고 해서 밝은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좀 보자면, 이점 주사위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일반적인 전투 주사위는 그 아성체 마커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점 주사위 같은 경우는 아성체 마커는 하나고요. 아성체 마커 대신에 이렇게 카드 한 장을 써서 피해를 둘러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고, 일반적으로 있는 그 피해 토큰도 피해 하나도 이렇게 카드 하나를 써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면이 바뀌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카드가 있다면 굉장히 유리해지겠지만, 카드가 없다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주사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더 유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결과는 적용을 하던 카드를 버리고 피해를 주든 못 주든 원래 주사위에서 받는 이게 추가 효과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명중이나 혹은 공백으로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걸로 인해서 받는 이익이나 불이익 같은 게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유심하게 요런 게 있다는 거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접 공격 시에는 2점 주사위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근접 공격 같은 경우는 카드를 한 장 똑같이 쓰지만 무기랑 탄약이 없는 경우 탄약이 없거나 무기가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염 카드를 일단 한 장 받아 버린 버린 더미에 두고 시작을 하고 나이트 스코어를 하나 선택해서 주사위를 굴리는데 만약에 그 빗나가게 된다면 중상을 한 번 받게 됩니다. 하나를 받게 되고요. 자, 캐릭터 도주라고 해서 전투 중에 있는 나이트 스코어와 같은 방에 있는 캐릭터가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건 도주로 간주되고 나이트 스토커가 이동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 스토커 공격 카드를 뽑아서 해당하는 나이트 스토커의 그런 문양이 있다면 공격 그 효과를 적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무사히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에 살아났다면 캐릭터를 인접한 방으로 이동을 하고 자 이동한 방이 비어있는 방이라면 소음주사를 굴리고 탐험하지 않은 방이라면 원래대로 탐험 효과를 진행을 합니다. 공개를 하고 소음주사를 굴려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사망했다면 그 방에 시체 카드를 놓게 됩니다. 이동 기본 행동에도 주의 돌리기 같은 행동 카드로 도주가 가능하고 있다는 규칙은 그때그때 달라지게 됩니다. 그건 설명이 있고요. 자, 나이트 토크 같은 경우는 블러커로 피해를 입거나 혹은 캐릭터의 공격을 받거나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요. 그 살아있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은 누적이 되고 정의 통로에 가게 되면 그게 다 사라지게 되는데 부상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애벌레 R은 이제 어쨌든 부상만 맞으면 바로 제거가 되고요. 아성체 성체는 스토커 공격 카드를 뽑으면 핏방울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핏방울 숫자와 같거나 그보다 더 높다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어서 그 시체 토큰을 하나를 놓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이트 스코어는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대로 있게 되고요. 완성체 여왕은 2장을 뽑아서 그 2개의 핏방울이 합산을 해서 비교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뽑을 때마다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뽑은 거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트 스토커가 후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상 효과를 확인할 때 만약에 이런 후퇴 아이콘이 나왔다면 나이트 스토커는 후퇴를 하게 되는데 후퇴할 때는 사건 카드를 뽑아서 그 이동 방향의 번호를 통해서 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나이트 스토커가 입은 부상은 움직일 때도 계속 따라다니지만 정밀통으로 사라질 때는 부상을 모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왕과 왕상체는 뽑은 카드 2개 중에 후퇴 아이콘이 하나라도 있다면 후퇴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나이트 스토커 공격은 자, 3가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기습 공격이라는 게 있고요. 조우를 처리하면서 내가 조우 단계에서 토큰의 그런 숫자를 비교해서 만약에 손패가 났다면 그 기습 공격이 발생을 하고요. 혹은 상관 단계의 나이트 스토커 공격 과정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나 혹은 캐릭터가 도주를 시작할 때 한번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격 표적이 생기는데 만약에 같은 방에 여러 명이 있는데 뭔가 공격을 하게 된 상황이면 캐릭터가 중에 손에 적은 쪽, 더 적은 쪽 손에 있던 카드가 같다면 시작 플레이어 토큰을 가진 플레이어와 가까운 쪽 시작 플레이어 토큰 그걸 가진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일 거고요. 아니면 그 다음 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습 공격이라면 조우를 일으킨 캐릭터 만약에 도주를 시도했다면 도주를 시도한 캐릭터가 선택이 되게 되고요. 나이트 스토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건 단계의 나이트 스토커 공격 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 캐릭터가 많다면 이런 순서로 선택을 하고 뭐 기습 공격과 뭐 캐릭터 도주는 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 스토커 공격 카드를 한 장 뽑아서
상징이 있다면, 해당하는 나이트 스토커 상징이 있다면 공격 카드의 효과를 적용을 하는데, 전령이 차단된 구획이 있고 그런 카드의 효과가 같이 있다면 그런 효과도 추가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고요. 상징이 없다면 나이트의 공격, 스토커의 공격이 빗나가고 실패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트 스토커를 버린 다음에 버리고 덱이 바닥났다면 다시 섞어서 덱을 만듭니다. 모든 카드류는 비슷하게 버리고 나서 그 덱이 떨어지면 다시 섞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염의 경우는 이제 공격자가 나이트 스토커가 애벌레라면 진행자에게 달라붙습니다. 달라붙고 그리고 이제 표적이 된 캐릭터는 오형 카드를 한 장 받는데 애벌레가 이미 있다면 그냥 오형 카드 한 장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형 카드가 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나이트 스토커의 공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오형 카드를 받았으면 덱에서 오형 카드에서 뽑아서 자기 버린 행동 카드 버린 덩이 메뉴에 놓습니다. 그리고 오형 카드는 이제 특정 행동을 할 수가 이제 손패 5장에서 한 장을 그냥 버리는 효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기습 때만 한번 그때는 카드 수로 인정은 해주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굉장히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 선언할 때 빨리 버리는 편이 낫고요. 어쨌든 이걸 이제 패턴이 이제 이 오형 카드는 확인을 하게 될 때 스캐너로 읽어서 나중에 확인을 할 때 읽어서 감염되었습니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오형 카드를 검사나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오형 카드는 휴식의 행동 카드나 소독제 아이템 카드 혹은 오염 제거 시 수수실 방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스캐너를 검색을 해서 감염되었습니다. 이게 문구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감염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확실하게 있다면 검사 결과 감염 카드가 있다면 자기 캐릭터 게임판에 애벌레 미니어처가 붙는데 이미 붙은 상태라면 이 캐릭터는 사망을 하고 그 캐릭터가 죽은 방에 아성체 미니어처를 하나를 놓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하고요. 오형 카드를 제거하는 지가 있다면 그 제거한 카드들을 오염덱 맨 밑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되고요. 캐릭터 상처 및 사망이라고 해서 캐릭터가 입을 수 있는 상처에는 경상과 중상이 있는데 경상은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 1, 2, 경상 세 번째는 중상으로 바뀌게 돼서 중상 카드를 한 장 뽑게 됩니다. 혹은 바로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중상 같은 경우는 캐릭터에게 제한이 걸립니다. 양손 중에 한 손에 아이템을 한쪽밖에 못 들게 된다든가 지속적으로 경상을 입는다든가 혹은 뭐 도주를 할 때 그 비용이 증가한다든가 아이템을 쓸 때 비용이 증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건 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상이 만약에 동일한 증상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누적되진 않아요. 한 번만 적용이 되고요. 중상을 3개 가진 상태에서 어떤 추가적인 데미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사망하게 되고 그 방에 시신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들고 있던 무거운 물체를 모두 방에 떨어뜨리고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은 모두 게임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응급처치 및 치유라고 해서 응급실의 방행동, 옷, 의료 스테이플러, 구급상자 아이템 등 그 상처를 응급처치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데 중상 응급처치는 부작용이 있는 그 증상카드 앞면을 뒷면으로 뒤집으면서 효과는 없앨 수 있지만 여전히 증상카드로서 중상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이제 명시된 거를 완전히 치유하는 건데 경상은 한 번에 완전히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중상을 치유한다면 그 중상카드 한 장을 버리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지식을 얻는다는 거는 이제 이 캐릭터들이 이제 괴생명체에 대해서 맞서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걸 의미하고요. 지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특정 행동, 페로몬 행동이나 카드나 시향 아이템 카드 등을 쓸 때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지식을 얻는 방법은 실험 수준의 방행동이나 분석 키트 아이템을 통해서 약점을 발견하면 지식 3을 얻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물체는 이런 실험실에 놓는 칸이 있는데 분석한 물체를 놓는 칸에 놓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물체라면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되고요. 방해동이나 아이템 중 어떤 식으로 약점을 발견했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약점이 있는 데다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 분석한 물체는 더 이상 이제 약점을 발견할 수는 없고, 약점을 발견한다는 건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미 녹은 물체는 발견해봤자 이렇게 분석을 해봤자 약점을 추가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약점이 발견된 물체라도 분석을 하면 지식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얻을 수가 있고요. 특정 컴퓨터 행동을 하면 지식 1을 얻습니다. 그리고 둥지를 발견하면 지식 1을 얻게 되고요. 처음 발견을 했을 때 기록 보관실 방해동을 하면 지식 토큰을 활성화시키고 지식 2를 얻습니다. 그리고 특정 아이템이나 행동에 명시된 만큼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토큰 활성화라고 해서 기록 보관실에서 방해동을 하면 1회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지식 토큰을 뒤집어 활성화를 하고 지식 2를 얻는데 더 이상은 이제 기록 보관실이나 방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만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목적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자, 약점. 자, 그래서 나이트 스토커의 이제 약점 카드를 실험실 아래판에 이렇게 놓는데 첫 번째 약점은 벌써 시작하면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발견하려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체나 알을 들고 와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고 나면 여기 시체가 됐든 알이 됐든 여기다 놓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면서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효과가 공개되는 걸 적용을 받으려면 1, 2는 아예 적용이 안 되고요. 지식이. 3이 되면 여기 처음 공개됐던 약점을 이용할 수가 있고 3, 4는 여기까지만. 그리고 5부터는 약점을 두 번째만 약점. 그리고 8이 돼야 세 번째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그렇게 됩니다. 물론 공개가 됐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고 실험체의 생존세는 지식을 3을 가진 채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 번째 약점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누군가 분석한 것과 같은 종류의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약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비어있는 칸에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공개된 약점에서 추가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식을 얻는 건 가능한데 그 대신에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용한 물체는 본판에 원래는 그거는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 안에 그 물체가 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다른 캐릭터가 누군가가 들고 있든 혹은 방에 떨어져 있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본판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남아 있지만 여기서는 계속 반복할 수가 없긴 하면은 지식을 증가시키는 게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석한 물체는 여기 실험실에 놓이거나 만약에 이미 놓여 있는 걸 종류라면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약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중복 분석을 원하는 만큼 반복해 지식을 얻는 건 가능하지만 소비가 된다는 게 그렇게 기존에 이미 놓여 있더라도 제거를 한 거는 제거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 부분이 있는데요. 전력이라는 거는 시작할 때는 1, 2, 3, 4 이걸 랜덤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전력이 고갈이 돼 갑니다. 내려가는데 자 시설에 있는 구간이 전력이 파란색일 경우 이렇게 좀 랜덤으로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4개가 놓이는데요. 전력이 파란색일 경우에는 4가지가 이제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격을 할 때 좀 더 나은 이점 주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아이콘이 있는 방에서 컴퓨터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전력이 차단된 구역에서는 컴퓨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전력이 공급되는 구역에 있는 캐릭터들은 게임 효과에 대해서 어둠으로 받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전력이 공급되는 구역에 있는 소음 마커는 그 캐릭터가 인접하지 않을 때는 정비 통로를 제외하고는 싹 다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차단된 구역에 있는 거는 어둠 속으로 간주를 해서 보통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과 같은 사건 카드, 배기와 같은 나이트 스토커 카드, 공격 카드, 나이트 스토커 토큰 등에서 이제 적용을 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게임 효과에서 어둠을 무시하라고 하는 경우 이제 그 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스토커 토큰에서 이제 꺼내면 네, 이게 밝은 쪽 전력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약간 좀 더 덜 위험한 숫자가 더 낮은 숫자, 그리고 이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더 높은, 어둠이 있는 곳에는 더 높은 숫자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전력 복구라고 해서요, 이제 S3구역 여기는 예비 전력 공급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서 방해동을 할 경우에는 시설 일부 구역에 전력을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시설 일부 구역에 전력을 공급, 혹은 시설 전력 토큰을 재배치, 그리고 시간이 완전히 정전되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다 적용할 건데요. 만약에 이게 전력 공급이,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가서 다시 방행동에서, 그러니까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걸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셋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게 보조 전력이 공급된다는 의미에서 이걸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좋으냐면 전력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라운드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빨간색일 때는 요게 지나갈 때마다 전력을 감소시킵니다. 이 전력이 감소된다. 예. 근데 만약에 예비 전력이 발동해서 이런 상태면 빨간색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파란색은 넘어갈 때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전력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 전력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활성화된 전력 토큰 중에 숫자가 제일 높은 거 하나를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4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면 다시 높으니까 4가 뒤집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둠이 더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회 같은 행보행동 카드나 전력선이와 같은 일본 사건의 효과로 전력 토큰이나 이런 시간 토큰이 완전 또 뒤집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와 아이템, 아이템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부 캐릭터는 지정된 아이템 한 장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무기라든가 보통. 캐릭터는 이제 퀘스트 아이템을 한 장을 가지고 그 퀘스트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거를 아이템처럼 뒤집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탐색으로 많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찾은 아이템들을 조합을 해서 좀 더 효용성, 특별한 기능을 하는 제작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 보면 무거운 물체에 시체나 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가 죽어서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소모를 해야 되고요. 양쪽 손 중에 하나를 써야 합니다. 무거운 거는. 그리고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나면 버려야 되고, 사용한 아이템을 버릴 때는 해당하는 버린 더미 한 면을 버리지만,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 카드를 버릴 때는 버림 더미가 아닌 해당하는 덱 맨 밑면에 뒷면으로 넣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캐릭터 손 및 인벤토리. 그래서 아이템은 무거운 아이템. 이건 주로 무기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일반 아이템이 있는데, 캐릭터는 무거운 물체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 특권은 무거운 물체라고 간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템은 뭐 전혀 칸수수 제한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 사용할 때는 이제 공개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손 아이콘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무거운 아이템 물체라고 해서 무거운 아이템 무기 등에는 손 아이콘이 있고 네 이거는 뭐 그냥 공개를 한 채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양손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무거운 아이템 혹은 무거운 물체에는 양손 중에 한 개를 써서 최대 2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본판에는 덕티 템포라고 해서 양쪽에 2개씩 4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는데 락다운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바꾸게 되면 바닥에 떨어뜨려야 되고 무거운 아이템은 떨어뜨리는 순간 사라지게 되지만 무거운 물체는 그 바닥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탐색 행동으로 무기를 얻으면 탄약을 정해진 수만큼 넣는데 탄약 개수가 X, Y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그 무기의 초기 탄약 개수, Y는 그 무기의 탄약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본판에서는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탄약이 한 개 있는 거로 간주를 했는데 이렇게 락다운에서는 초기에 습득 시에 그 초기 탄약 개수와 그리고 그 상한선까지 모두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이게 조금 달라진 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여기 덕티티프가 있네요 보니까. 자 가끔 한 아이템 카드를 다른 아이템에 추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추가로 이렇게 약간 성능을 개선해 준다든가 하는 게 생기는데 네 이런 경우는 두 카드를 아이템 한 개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덕트 테이프는 무거운 걸 2개를 묶어서 한 손도 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손에 총 4개까지 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탄약에 적힌 상한선 무기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고요. 네, 무거운 물체는 거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체 혹은 R 이렇게 되고요. 자, 떨어뜨리기에서 죽을 때는 이게 비행동을 소모하지만 자기 차례 동안에 뭐 떨어뜨리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떨어뜨린 물체는 그대로 남아요. 시체는 R은 낮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아이템은 사라집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덱 맨 밑에 뒷면으로 넣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탐색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이템이 4종류가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군용, 노란색 기술, 초록색 약품, 파란색 제작. 빨간색은 무기가 많겠죠. 아무래도 노란색은 뭐 초록색은 이제 회복 위주의 그런 것들이 많고요. 노란색은 좀 조합에 유용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작에 유용한 그런 도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은 방에서 그 특정 방의 색깔에 따라서 탐색으로 통해 얻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방의 재고 칸이 조금씩 재고량이 줄어들어서 아이템 재고량이 0인 경우에는 탐색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제작이라고 해서 이제 탐색한 아이템 2개를 조합을 해서 좀 더 이제 필요한 아이템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퀘스트 아이템은 이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 아이템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아이템으로 간주가 되고 다른 플레이어에게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줄 수도 있게 되는 경우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캐릭터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없지만 뭐 그가 있는 방에 수류탄을 던져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간접 공격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은 이제 직원들에게 심리적인 그런 약간 세뇌 임플란트를 시켜서 이렇게 싸우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런 내용으로 일단 배경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방정보의 경우도 이거를 숙지하고 있는다면 게임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방정보도 숙지를 해놓는 것이 게임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방 행동을 하려면 그 캐릭터가 방에 있어야 하고요. 전투 중인 캐릭터는 비전투 행동인 방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 마크가 놓인 방에서도 방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컴퓨터가 있는 방에는 컴퓨터 아이콘이 있는데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컴퓨터 방에 위치해 있다면 방행동 컴퓨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행동 카드는 여기에 놓여 있으니까 세 가지 보통 세 가지 중에 원하는 걸 할 수 있고요. 컴퓨터가 있는 방에 고정 마커가 놓이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고 방에 컴퓨터가 없는 것처럼 간주가 됩니다. 자, 일종방이라고 해서 항상 있는 게임 중에서 항상 있는 방 종류입니다. CSS-실 A, CSS 포트 A를 탈 수 있는 이 CSS-실 A가 있고요. 시간 토큰이 이게 비공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칸에 도달을 하든 네, 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포트에 탑승하고 나면 그리고 이 포트에는 한 명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비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에 탑승하면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고 자동 패스가 돼서 이 라운드 동안은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사건 단계가 되면 공개를 해서 탈출이 성공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면 방으로 튕겨나오고 중상 1회를 입습니다. 그리고 기록 보관실은 내 지식행동 토큰이 비활성화 된 상태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고요. 지식이 잃었고 활성화면으로 뒤집고 비상계획을 혼자 확인을 하는데 다른 플레이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컴퓨터 행동의 경우는 그 구역에 있는 그런 모든 자, 컴퓨터 행동의 경우가 좀 다른 점은 컴퓨터 행동의 경우 그 구역에 있는 컴퓨터 행동의 경우 그 구역에 있는 그 사람의 여기 있다. 아니네. 컴퓨터 행동의 경우 그 구역에 있는 자, 이 컴퓨터 행동을 통해서는 자신의 구역 같은 구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의 모든 비상계획 토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에 있는 컴퓨터 행동을 하면 그 구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가 가진 모든 비상 토큰을 제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기록 보관실 같은 경우는 반면에 한 개만 혼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어쨌든 이걸 확인할 때는 그 컴퓨터 행동과 다르게 구획이 있지 않아도 다른 플레이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한 개를. 그렇고요. 중립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냉각 시스템인 경우 자폭 시퀀스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폭을 시간이 놓인 칸에서 세 칸 앞에 노란색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인 동안에는 취소할 수 있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게 다시 세 칸을 가면서 빨간색으로 바뀐다. 네, 이렇게 되고요. 동굴 입구라고 해서 정비 통로가 연결된 방으로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이방동 행동을 하면 네, 이런 방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대신에 불이익으로 나이트 속 공격 카드를 하나 뽑아서 어둠 속에서 성체 나이트가 공격을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 효과를 적용을 받습니다. 둥지라고 해서 이제 이 방을 처음 탐험해서 공개한 캐릭터는 지식 1을 얻고 이 둥지는 알을 5개를 가진 상태인데 이 알들을 주울 수도 있고요. 행동을 통해서 죽게 되면 또 소음 주사위를 굴리게 되고요. 혹은 알을 파괴하는 행동도 가능합니다. 공격을 해서 파괴하는 행동을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알 줍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험실 게임판에서 알을 줍는 행동은 방해동이기 때문에 2지만 여기 둥지를 포함해서 바닥에 떨어진 알을 줍는 행동은 무거운 물체 줍기 기본 행동이라 1입니다. 소문에는 카드 양이. 그리고 알이 모두 사다진 둥지는 파괴가 되고 부상막 하나를 놓아서 파괴됐음을 표시하고 추가가 되더라도 여전히 둥지는 파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둥지 또는 캐릭터가 들고 있지 않은 알이 있는 방에 불마커가 있으면 사건 단계의 나이트 스토커 화상 단계에서
해당 방의 R 토큰 하나가 파괴가 됩니다. 캐릭터가 들고 있는 방은 R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둥지에는 고장 마커가 놓일 수가 없고요. R은 무거운 물체입니다. 그리고 둥지에서는 탐색 재고도 없고 탐색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R 파괴하기로 해서 둥지 또는 바닥에 떨어지는 R과 같은 위치에 있는 캐릭터는 R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R을 파괴하려면 사격 또는 근접 행동을 하고요. R은 이제 공백을 제외하고는 파괴가 가능하고요. 근접 공격을 해도 오염 카드 상처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R 파괴를 시도할 때 R을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음주사위를 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음주사위를 굴리게 되고요. 근데 아마 지금 R 한 개를 죽기 위해서 실험필 게임판에서 R을 가져오는 경우엔 소음주사를 굴리지만 일반적인 바닥에 떨어진 R을 죽는 거는 아마 소음 토큰을 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알파게는 어찌됐든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겠는데 수단과 위치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알파게를 시도할 때 한 번 시도할 때마다 소음주사의 1회를 굴려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알파게 같은 경우는 둥지에서 시도를 하겠지만 어쨌든 설명상으로 보면 수단과 위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 알파게를 시도할 때마다 소음주사를 굴리는 걸로 이렇게 간주가 되네요. 근데 둥지 외에는 이 행동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알파게는 거의 둥지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둥지에서 R을 주울 때는 소음 토큰을 굴리는 게 방행동으로 주울 때 R 한 개를 주울 때 소음 토큰을 굴리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외의 행동을 설명을 보면 무거물체 죽기를 할 때는 소음 주사를 굴리지 않기 때문에 둥지에서 방행동으로 R 주울 때는 소음 주사를 굴리겠지만 아마 바닥에 떨어진 R을 주는 것은 이거는 아마 소음 주사를 굴리지 않을 겁니다. 둥지에서 방행동으로 R을 주울 때 소음 주사를 굴려야 한다. 이걸 주의하시고요. 송신제어실 신호 전송 이거는 뭐 여기서 방행동으로 내 캐릭터 신호 칸에 상태 마크를 하나 놓는 거. 이거는 이제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목표 확인이라고 해서 캐릭터 게임판의 신호 상태 칸에 신호를 보낸 캐릭터 플레이 하나를 선택해서 그 플레이어는 이제 그 플레이의 목표 카드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여러 장이라고 해봤자 2장이니까 그 플레이어가 가진 모든 목표 카드를 볼 수 있다. 2장까지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험실 같은 경우는 시체나 혹은 R을 이제 들고 와서 분석 행동을 할 때 지식 3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분석이 안 된 물체라면 놓고 실험실 분석한 물체에 놓고 약점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있는 물체라면 추가적인 약점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만 올리고 버려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오염 제거실이라고 해서 오염 제거하기. 내 손에 들고 있는 오염 카드를 스캐너로 검사하고 그 중에 감염 카드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내 캐릭터 그러니까 비감염 카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캐릭터 게임판에 애벌레 미니어처가 놓여있다면 그것도 제거. 그리고 내 게임판에 전면 마커가 놓여있다면 그것도 제거하게 됩니다. 응급실 상처 치료라고 해서 안면의 중상 카드를 모든 중상을 앞면의 그런 불이익들을 다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응급처치를 하거나 효과를 적용을 안 되게끔 만들거나 응급처치된 중상 중에 한 장을 치유하거나 한 장을 제거하고 혹은 모든 경상을 회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전력발전실은 자폭 시퀀스를 취소한다. 자폭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폭 토큰이 있다면 그 토큰을 바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혹은 전력 공급이라고 해서 내 캐릭터가 있는 구역에 전력 토큰을 뒤집습니다. 보통은 이게 전력이 공급되는 게 아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이 설명상으로 볼 때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은 하겠죠. 일단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토큰을 비활성 면으로 놓여 있더라도 이걸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종방은 어떻게 되냐면 총 9종류인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6종류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뒷면에 이런 CSS-실 BC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CSS 탈출은 기본적으로 발사 10회가 많은 데다가 이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탈출 방법 중이 될 수 있고요. CSS 제어실 일정 관리라고 해서 이제 원하는 거 하나를 토큰을 확인을 합니다. 앞면을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걸 앞면을 확인을 하고 그거를 시간 트랙 토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한 칸을 옮길 수가 있는데 이 칸 원래 그려져 있던 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시간 토큰과 같은 칸이 있으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큰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기 제어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비 통로가 입구가 연결이 돼 정비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부서진 문이 없는 그런 방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요. 그 정비 통로를 제외한 모든 방을 차단을 통로의 문을 닫고 그 방에 배출 토큰을 넣어서 이렇게 긴급 공기 배출 시스템이 활성화됐으면 표시합니다. 그리고 불마크가 놓여 있다면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이게 문이 플레이어 단계가 끝나기 전에 열리거나 부서지면 이 배출 토큰은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플레이어들이 모두 차례를 종료했을 때 이게 남아있으면 이 방에 있는 캐릭터와 나이트 토큰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출 토큰을 버립니다. 이렇게. 문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 뒤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 통제실이라고 해서 위협 제거. 이 방에 제거 아이템을 하나 줄이거나 혹은 이 방에 고정 마커를 놓습니다. 고정 마커가 놓여있지 않으면서 나이트 스토커가 있는 방 하나를 선택해서 그 방에 고정 마커를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방에 있는 모든 나이트 스토커 및 그 방에 있는 모든 캐릭터는 각각 부상 1회, 중상 1회를 있습니다. 나이트 스토커는 부상 하나, 캐릭터는 중상 1회를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기능이다. 재고량이 다 떨어지면 고정 마커를 놔서 그 나이트 스코어가 있는 고정 마커가 있지 않은 나이트 스코어 방 하나를 공격할 수가 있다. 고정 마커가 있지 않으니까 중복해서 공격은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재고량만큼 공격을 하거나 혹은 고정 마커까지 놓을 수 있으니까 놓고 수리해서까지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보안 요원실 장비 확보라고 해서 여기서는 아이템 재고량을 줄이면서 테이저 혹은 방어복을 얻을 수 있겠네요. 테이저 제작 아이템 혹은 방어복 제작 아이템 중에 하나를 확보할 수 있네요. 둘 중에 하나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을 원하는 거를 아마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해서 찾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수술실 같은 경우는 내 모든 오염 카드를 검사해서 가면 카드만 모두 제거합니다. 비가면 카드는 제거하지 않겠죠, 당연히. 내 캐릭터 게임판에 미니어처가 놓은 애벌레가 있다면 제거. 그리고 경상 1회를 입으면서 자동 패스 선언. 그리고 손에 있는 카드를 포함해서 네이노 카드와 오염 카드를 모두 섞어. 예. 다시 새로운 행동 덱을 만들고. 수술 후에는 자동 패스 선언이며 다음 라운드가 시작될 때까지 손에 있던 카드 수는 0장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 실험실은 지식 4가 있으면 중화제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오염된 방은 내가 탐색하고 처음으로 탐색했을 때, 이 방에서, 뭐지? 이게 본판이랑 좀 달라졌네요. 그래서 이 방에서 탐색을 할 때는 내 캐릭터판에 점액 마커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된 방에는 고장 마커는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탐색이 가능하네요. 본판이랑 이건 좀 약간 달라진 내용이네요. 자, 특별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별방은 항상 중앙 게임판에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고유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모양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방과 동일하게 간주되지만 재고량이 없고 탐색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방에는 불마커나 고정마커도 놓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상태의 그런 칸에서 나누기 소수점 버림으로 경보를 발생하게 되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종료적 시점을 땡기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격리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건 비상계획 확인이라고 해서 중립도로 놓인 비상 토큰 계획 중 한 개를 확인하고 그 토큰을 가져갑니다. 앞에 거 다른 확인하는 거. 컴퓨터 방인동은 그 구역에 있는 모든 비상 토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구역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의 비상 그거를 그 각 구역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가 가진 모든 비상 토큰을 확인할 수가 있고 컴퓨터 행동으로는 아까 다른 방 중에 기록 보관실 같은 경우는 내가 한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플레이어 걸 확인할 거면 그 캐릭터가 자기 구역에 있지도 않아도 되고 근데 이거는 중립으로 된 것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그 토큰을 자기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예비 전력실 공급이라고 해서 전력을 공급을 복구시키면 전력 초기화라고 해서 전력이 3개 이상 활성화된 경우라면 이거는 넘어가게 되는데 아니라면 가장 낮은 숫자가 적힌 전력 토큰을 파란색으로 뒤집고 그리고 나머지를 빨간색으로 뒤집는데 이게 초기에 세팅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력 초기화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이 토큰들을 그 다음으로 원하는 면을 유지한 채로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원하는 장소에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토큰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빨간색이었다면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비 전력 공급시는 각종 효과에 노란색으로 간주되지만 이 방은 아이템 재고량이 설정되지가 않습니다. 아이템 재고량이 없습니다. 없게 되고요. 없고요. 엘리베이터실 S1, S2, S3가 있고 효과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엘리베이터 호출해서 엘리베이터 토큰을 내가 원하는 있는 엘리베이터실로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엘리베이터가 전력이 공급되고 있고 캐릭터가 전투 중에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엘리베이터 사용해서 이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전력이 공급되고 이 방의 앞에 엘리베이터를 갖다 놨고 내가 캐릭터 전투 중에 아닐 때 엘리베이터 사용해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캐릭터들까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후에 소음 주사위를 굴리지 않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느 구역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비상계단은. 그리고 비상계단은 항상 어둠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아이템이 있는 게 좋고요. 아무런 방행동도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실 같은 경우는 장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제작할 때 제작 아이템은 2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2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리실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시작하게 되면 행동대에서 한 장을 더 뽑아서 6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정 마커가 있다면 이 효과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 게임 처음 시작 단계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들은 시작할 때도 핸들을 6장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 격리라고 해서 이제 격리실이 개방되는 조건 여기 라운드 8 이하가 되거나 혹은 경보 프로세스를 발동을 해서 그 발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하는데 소음 주사위를 굴려서 나이트 수가 나타나면 실패. 그렇지 않다면 격리에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는 게임 종료 조건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게임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네메시스 락다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이 네메시스 락다운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게 그 장르로 보자면 배신 협력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랄까 그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드 게임이나 뭐 모든 컨텐츠들이 보면 뭐 항상 영웅의 역할, 좋은 역할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배신 협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나쁜 짓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약간은 그러니까 심리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약간은 뭐 악당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좀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좀 뭐랄까 이 게임이 가지는 그런 대리만족 가상체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효과를 주지 않나. 그리고 어,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심리전을 하는 거는 흔하지도 않고 사실 쉽지도 않은 일인데 게임을 통해서 그런 게임적 허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신 협력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최애 장르로 뽑는데요. 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타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르에 있어서 네메시스를 제가 알게 됐을 때 그 장르에 있어서 상당히 정점에 올라와 있는 게임이 아닌가. 물론 이제 게임을 실행해보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 부분에서 그렇게 5시간까지를 써야 최대 5시간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접하거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어, 이 게임이 그리고 이게 진행 자체도 굉장히 빡빡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감안하고 정말로 몰입해서 즐긴다면 그 어떤 게임보다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플레이어 단계만 숙지를 하면 게임은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 게임에 대한 재미에 대해서 좀 많이 뒤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많이 반감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왜 캐릭터의 데미지가 들쑥날쑥냐는 게 좀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인트로드 주머니 성장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시간도 지연이 되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의 그런 뭐랄까 좀 느낌을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 스토커의 싸움에서도 이 스토커가 죽을지 안 죽을지에 대한 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뻔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드 주머니 성장도 이제 처음에는 애벌레에서 점점 성장해서 성체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 나가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그걸 느끼고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힘들고 번거로운 게임이지만 참가자들이 이렇게 서로 도와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조금 도와간다면 그 들인 노력만큼의 재미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의 뭐 협력 배신에서의 최고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어릴 때는 특히나 이제 뭐랄까 이게 좀 옛날 같은 경우는 영화도 흔하지 않았고 이런 지금과 달리 영상물 접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어린 시절에 그 네메시 에일리언 2를 봤을 때 그 강렬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준 좋은 추억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하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설명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고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고요. 뭔가 그 의견을 남겨주시면,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개선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것으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